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코로나19는 엔데믹이 될 수 있다. 코로나19가 말라리아나 댕기열처럼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감염병 엔데믹이 될 수 있다고 WHO가 경고했습니다. 백신이 나오면 바이러스 제거에 도움이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벽하게 질병이 사라질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밝혔는데요. 예방접종이 일상화됐지만 여전히 환자가 나오고 있다며 홍역을 그 예로 들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의 세계는 영원히 그 이전의 세계로 돌아갈 수 없다. 이런 경고가 이제는 정말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팬데믹을 넘어 엔데믹으로 치닫고 있는 코로나19. 여름이 오면 가라앉을 거라는 기대는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으로 물거품이 될 위기입니다. 2차 대유행을 막기 위해서라도 더욱더 철저히 방역 수칙을 잘 따라야겠습니다. 5월 14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청량리역 바로 앞 GTX-C 추진으로 강남을 빠르게. 당신의 교통이 청량. 백화점과 마트를 걸어서 당신의 생활도 청량. 청량리역 초역세권 주거용 오피스텔 힐스테이트 청량리 더 퍼스트. 5월 오픈 예정. 1833-4861 현대 엔지니어링. 맑은 공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니까 청정. 나쁜 공기를 집 밖으로 내보내니까 환기. 공기청정과 환기를 동시에 하니까 청정환기. 이제 창문 닫고 환기하세요. 청정환기 시스템을 나비앤하우스에서 만나보세요. 경동 나비앤. 여기 아버지 쌍용 자동차 다니시나? 아닌데. 근데 우짜 차를 그리 잘 샀노? 5월은 가족의 달이니까 가족 같은 고객에게 혜택을 팡팡! SUV 전차종 최대 10% 할인 또는 60개월 무이자 할부까지. 놓칠 수 없는 기회를 지금 바로 쌍용 자동차 전시장에서 일부 차량이 하나며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여의도 더블 프리미엄의 중심축을 잡아라. 힐스테이트 여의도. 9호선 색강역, 5구호선 환승여의도역과 금융 업무지구 사이. 원룸에서 3룸까지 다양한 주거형 오피스텔. 제로 금리 시대 특별한 투자 대안. 힐스테이트 여의도. 1833-2367 현대 엔지니어링. 네, 라디오 오늘 목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하는 시간 시사경제 준비하고 있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안도현 시인이 최근 고향인 예천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역을 위한 활동을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요. 잠시 후 안도현 시인을 직접 연결해서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김성수 문화평론가와 함께하는 시간 김성수의 세상 읽기도 이어가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이인철의 시사경제, 경제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하죠.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4월 고용 동향이 발표됐는데요. 코로나 여파 그 예상을 하긴 했습니다만 취업자 수 감소폭이 상당히 큽니다. 47만 명 이상 이렇게 감소를 했는데, 자, 이 규모가 외환 위기 이후 가장 큰 폭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과 비교하면 47만 6천 명이 줄었습니다. 외환위기 여파가 미쳤던 1999년 2월에 65만 6천 명 감소한 이후 최대 감소폭인데요. 예. 지난 3월에도 취업자 수가 19만 5천 명 줄었는데 3월보다도 2배 이상 감소폭이 더 커진 겁니다. 예. 코로나19의 충격은 역시 이 취약계층, 청년, 여성, 그리고 임시직 일자리를 빼앗아갔습니다. 연령대별로 보게 되면 60대 이상에서만 취업자가 늘었을 뿐 전 연령대가 줄었고요. 특히나 20대 이하 취업자의 수의 경우에는 24만 5천 명이 줄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후 최대 감소폭인데 20대 이하라고 하면 편의점, 아르바이트와 같은 대면 접촉이 많은 곳에 종사하는 계층들,
또 특히 이제 실제로 청년들이 주로 취업하고 있는 관문이 이제 신규 채용인데 네. 대기업 신규 채용이 거의 중단됐죠. 이러다 보니까 타격을 받았고 업종별로 보게 되면 소비 위축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숙박,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의 취업자 수가 6년여 만에 최대폭으로 줄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대면 서비스업 중에 주로 종사하고 있는 분들, 청년, 여성, 임시직, 일용직 분들이 가장 먼저 코로나19의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예. 참 예상보다 큰 폭으로 47만여 명이나 취업자 수가 줄었는데 이렇게 취업자 수가 줄게 되면 실업률은 높아져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상식일 것 같은데 네. 실업률은 또 낮아졌다는 소식이에요. 이건 왜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게 하도 취업이 안 되니까 취업을 포기한 겁니다. 일할 의사가 없는 거죠. 그러면 예. 비경제 활동으로 포함이 돼서 실업률 지표에 통계에 포함이 안 됩니다.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아예 자포자기로 돌아선 분들이 많아져서 이게 잠재적 실업률로 바뀌게 되면 실업률은 커지지만 그러나 통계 지표상 이런 분들은 빠지기 때문에 예. 이건 더 안 좋은 상황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 직장을 잡으려고 하는 노력을 안 하는 사람이 늘어났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부에서는 어제 고용시장 안정을 위해서 55만 개 일자리를 만들겠다라고 밝혔고 오늘도 또 발표가 있었네요. 일자리 156만 그렇습니다. 개를 더 만들겠다라는 발표인데요. 설명을 맞습니다. 좀 해주시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멈춰있는 일자리 사업 신속하게 재개하겠다. 그러면서 무려 156만 개 제공한다라는 건데요. 예. 사실 오늘 이 제3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 단기적으로 이제 공공부문 중심으로 고용 충격을 줄일 방안을 논의를 한 겁니다. 이 때문에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사실상 중단됐던 노인 일자리 이게 들어갑니다. 이게 직접적으로 이제 공공부문에서 한 60만 개. 아하. 그리고 이런 것들 비대면 야외 작업으로 전환되고요. 예. 또 취약계층 대상이 직접 일자리 한 55만 개 정도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여기 이제 공공부문 연기됐던 채용도 재개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국가 공무원 시험 1차 시험이 이제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포함하게 되면 사실상 이제 55만 개 플러스 알파 이 직접적인 일자리 방안 아마 이제 오늘뿐만 아니라 다음 주에 열리는 비상경제 중앙대책 본부에서 집중 논의가 될 건데 특히나 이제 제조업과 같은 기간 산업의 고용 충격이 이제 확산되지 않기 위해서 안정기금을 통해서 선제적으로 좀 추가 대응하는 방안도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문제는 타이밍입니다. 일단 일자리 예산 한 3조 8천억 원 정도가 3차 추경에 지금 반영이 되는데요. 예. 근데 3차 추경은 6월 초나 돼서야 국회에 제출하고요. 예. 이게 21대 국회 구성 지연되고 논쟁 벌어지게 하면 추경 통과하고 모집 일정 고려하면 7월 이후에나 가능한 일자리여서 좀 단기적으로 좀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3차 추경안에 이제 편성이 돼야 되니까 글쎄요 이제 원 구성하는데 상당한 갈등이 지금 예상되는 상황이어서 언제나 이게 통과가 될지 걱정이 좀 되네요. 빨리 좀 됐으면 좋겠고. 자, 지난 일요일이었죠. 문 대통령 취임 3주년을 맞아서 특별 연설을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한국판 뉴딜 정책이란 언급이 나왔습니다. 한국판 뉴딜 정책이 무엇인지 좀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뉴딜은 사실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 당시에 미국의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추진했던 경제 재건 프로젝트입니다. 예. 미국이 역대 대통령 가운데 링컨 다음으로 이제 굉장히 선망받는 대통령인데요. 당시에 이제 대공황으로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금본위주 위주의 금융의 틀을 바꿨고요. 높아진 생산성에 걸맞금 임금 인상을 추진하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낸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뉴딜 정책이 미국이 대공황을 극복하고 명실상부한 초대 강국으로 정말 오늘날까지 이르게 한 토대인데요. 이걸 우리가 이제 이걸 갖고 와서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 경제 전치 상황을 극복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한국판 뉴딜을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하겠다라고 강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한국판 뉴딜이 도대체 뭐냐라고 얘기하니까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는 미래 선점 투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추진 방향을 제시했는데요.
일단 뭐 뉴딜에 대해서는 이제 데이터 인프라, 뭐 5G나 AI와 같은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안, 그리고 비대면 사업, 의료나 교육과 유통과 같은 비대면 산업을 확고하는 방안, 예. 그리고 SOC, 사회 간접 자본을 디지털화하는 방안이다라고 이제 세 가지 추진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예. 어쨌든 구체적인 내용은 이달 말이죠. 이 프로젝트별 세부 사업을 마련해서 6월 초에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하면서 한국판 뉴딜의 세부 추진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판 뉴딜 정책,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는 미래 선점 투자다, 이렇게 한마디로 설명이 가능하겠군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또 대규모 일자리도 창출하겠다는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해서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열겠다라는 언급도 이날 하셨는데, 이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이번 주 내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좀 설명 좀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고용보험은 이제 4대 보험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 뭐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입률이 가장 저조한 게 고용보험입니다. 1995년 예, 말씀하시죠. 1995년 7월부터 시행이 됐는데 이게 예. 뭐냐?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잃게 되면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위한 구직 활동을 위해서 이 재교육을 지원하는 사회적 보장 성격의 제도입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 전체 근로자가 한 2,700만여 명 가운데 고용보험 가입률은 절반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특히나 비정규직 자영업자의 경우는 100분 가운데 1명이 채 가입이 안 돼 있습니다. 예. 이게 왜냐? 고용보험료가 기본적으로 회사 근로자가 절반, 반반씩 부담하는 구조지만 예. 자영업자들은 전액 본인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비정규직, 특수 고용 노동자들, 플랫폼 노동자들, 프리랜서, 예술인들 이런 분들이 대부분 고용보험에 사각지대에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을 이제 단계적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겠다라는 건데요. 예. 실제로 뭐 어제 이제 4월 취업자가 이제 47만 6천 명이 줄었는데 여기 대부분 뭐 숙박 음식업, 교육 서비스업, 20, 30대 비대면 정말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전혀 혜택이 없다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고용보험이 이제 단계적으로 어떤 고용 안정망을 확대해서 국민의 삶을 좀 지키겠다는 정권 차원의 정책 기조입니다. 예. 다음 주 수요일이죠. 20일에 국회 본회의를 열겠다라고 조금 전에 발표를 했는데 여기서 이게 좀 논의가 될 것 같은데,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 자, 여기서 지금 정부에서도 일단 이걸 순차적으로 하겠다는 거죠. 자영업자 같은 맞습니다. 경우는 너무나 그 비율이 현재는 한 1% 정도 가입돼 있다고 하는데 지금 뭐 특수 고용 노동자라든지 뭐 예술인. 뭐 이런 분들부터 일단은 좀 실시하는 걸로 하겠다는 그런 발표가 나왔고요. 자, 문제는 근데 재원인데요. 지금도 고용보험 적자가 확대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돈 문제 이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고용보험이 2018년 8천억 원 넘게 손실 냈고요. 예. 적자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지원의 적자 금액 2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고용보험의 지속 가능성이 재원에 달려 있다라는 건데 지난달만 거의 1조 원 가까이 나갔어요. 지난달 한 달에 1조 원이 나갔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재원이 6조 원이 채 안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연내 고갈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예. 이게 왜냐하면 실업자가 갑자기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이제 고용 안전망을 위한 건데요. 예. 근데 새로 가입시키려고 하는 이제 단기 비정규직들, 특수 고용직들, 자영업자들, 이분들은 실업 위험이 더 높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고용보험 적자는 더 심해질 수밖에 없죠. 또 돈을 많이 내고도 혜택을 덜 받는 정규직 가입자는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원 확충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방법론인데요. 지금은 사실은 고용보험률이 월급여 임금의 1.6%를 회사와 그리고 본인이 반반 0.8% 나눠내고 있는데 예. 1.6% 고용요율이 너무 낮다는 겁니다. 선진국에 비해서. 예. 그래서 이 요율을 좀 높이자. 그렇게 되면 근로자 회사 부담이 늘어날 수 있고요. 예. 아니면 사실 국가재정을 투입하는 방안인데 이 방안이 녹록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당은 단계적으로 가입 대상을 확대하자라고 하고 있지만 통합당은 재정 건전성이 답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확대는
안 된다라면서 이제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런 상황이고. 자, 어제 또 큰 뉴스라고 할까요? 재계 1위와 2위인 삼성전자 현대차의 그 이재용 정의선 부회장, 뭐 사실상 총수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 두 부회장이 만났습니다. 근데 그 만난 이유가 미래 먹거리인 전기차 산업 육성을 위해서 손을 앞으로 잡겠다. 그래서 어제 삼성 SDI인가요? 주가가 한 9% 가까이 이렇게 급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네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 삼성과 이제 현대차의 경우에는 재계 1, 2위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경쟁을 해왔습니다. 예. 특히나 이제 이건희 회장 시절 삼성 자동차 사업 진출하면서 정말 팽팽한 긴장감이 돌았죠. 예. 그런데 이제 3세인 이재용 부회장과 정의선 현대차 그룹은 또 친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제 어디에서 만났느냐? 바로 삼성 SDI 천안 사업장에서 두 사람이 모인 겁니다. 예. 재계 1, 2위 그룹 총수가 사업장에서 단독으로 만난 것도 처음이지만 왜 만났느냐? 이 천안 사업장이 소형 배터리, 자동차용 배터리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공장입니다. 예. 그런데 현재 현대차가 생산하는 전기차에는 LG화학 배터리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예. 기아차에는 SK 이노베이션 배터리가 주로 탑재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아, 삼성 거는 안 쓰고 있고요, 현재. 안 쓰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자, 지금 코로나19로 급변하는 상황에서 앞으로 화합해보자. 큰 도약을 준비하는 의미에서 지금 두 사람이 만나서 물론 보도자료를 내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1, 2위가 손잡고 전기차 배터리 동맹에 나선 게 아니냐라는 건데 예. 뭐 이렇게 되면 사실 배터리 시장 계속 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양사가 협력하게 되면 미래 먹거리인 전기차 산업에서 시너지를 내지 않겠느냐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라디오 오늘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할인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홈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홈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사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홈마트. 라디오 지금 여러분께서는 안동 MBC 시사정보 프로그램 허환구의 라디오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사생결담 강재입니다. 네, 6시 23분 30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슈 오늘 시작하죠.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예, 너에게 묻는다라는 제목의 시인데요. 이 시로 아주 유명한 분이죠. 안도현 시인이 최근 고향인 예천으로 돌아와서 지역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안도현 시인 직접 연결해 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아유, 안도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대학 진학 이후에 쭉 이제 전라북도, 전주 그쪽에서 생활해 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40년 정도 20살 이후에 아이고. 전주 전라북도 쪽에서 살았습니다. 예, 그러시다가 마치 그 시인님의 동화 연어처럼 지난 2월 한 석 달 이렇게 지나고 있네요. 2월에 40년 만에 이렇게 고향인 예천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우선 왜 돌아오신 건지 그리고 귀향하신 소감도 좀 여쭤볼게요. 예, 예. 뭐 개인적으로는 제가 그 전주에 있는 대학에 있다가 네. 그 작년부터 그 이제 단국대학교로 그 직장을 옮겼어요. 용인에 있죠? 단국대가? 예, 그 용인에도 있고 천안에도 있고. 천안에도 있고요. 예. 예. 그래서 전주에 40년 살았는데 뭐 딱히 오래 살아야 될 이유는 없고 예. 또 전에부터
어머니 계시는 고향 쪽으로 가서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쭉 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왔습니다. 지금 모친은 계시고요. 예천에. 예, 안동에 계시고요. 안동에 계시고 이제 고향인 예천으로 오셨는데 어떻습니까? 40년 만에 이렇게 오시니까. 보통은 이제 뭐 서울이나 이런 데서 사회생활을 하다가 예. 뭐 정년을 하고 나서 이제 그 고향으로 오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 뭐 귀향을 하향이라고도 하고 뭐 낙향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예. 저는 하향이 아니라 이렇게 상향한다라고 제가 말을 하나 만들었는데 상향한다. 예, 고향으로 내려온 게 아니라 고향으로 올라왔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 그래서 아직은 뭐 일을 열심히 하고 있고 해야 될 시기지만 내가 일 열심히 하는 것도 고향에 가서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왔죠. 이제 정년을 맞아서 쉬러 고향으로 돌아온 게 아니라 앞으로 아주 더 왕성한 활동이 예상이 되네요. 그러면 좀 기대를 해봐도 되겠습니다. 그냥 조금 빨리 온 거죠. 예. 자, 우리 안도현 시인께서는 간혹 SNS를 통해서 정치적인 발언도 주저하지 않으셨고요. 또 예. 지난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 또 공동선대위원장까지 맡으셨는데 네.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 정서가 이렇게 뭐 친여적이라고 할 수 없는데 그런 점에서 좀 귀향이 좀 망설여지진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예, 제가 이 고향으로 돌아오기 전에도 전주에 있는 분들도 그런 걱정을 해요. 네. 그 경상도 가서 안심히 잘 적응하면 살 수 있을까? 뭐 이런 그런 걱정을 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예. 제가 어떤 정치적인 의사를 가지고 있는 거하고 생활하는 거하고는 뭐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뭐 누구나 사람은 정치적으로 다른 사람을 지지할 수 있고 의사표현을 할 수 있지만 그걸 뭐 부딪혀가면서 저는 뭐 하고 싶지는 않고요. 네. 뭐 그런 것은 큰 걱정이 없습니다. 다 사람 사는 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대선 후보의 공동 선대위원장까지 지내셨으니까 혹시 고향에 오셔서 정치 활동하시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 것 같은데요. 뭐 저는 12년에도 그런 일을 했고 17년에도 문재인 대통령을 만드는 데 도움이라기보다 약간의 일을 했는데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너 정치하려고 그러느냐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 근데 저는 우리나라 정치가 좋은 방향으로 가기를 바라는 사람이지 제가 뭐 현실 정치 속에 뛰어들어가서 무엇을 한다랄지 이런 것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하지도 않을 겁니다. 앞으로도 직접 정치 생활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예. 네. 요즘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가요. 얼마 전에 그 한국갤럽 조사에서 71% 찍은 거 아시죠? 예. 그 지지자로서 감회가 어떠신지요? 이런 거 보면. 뭐 글쎄요. 뭐 코로나 이 상황 탓도 있겠지만 저는 그 문재인 대통령 이전의 정부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워낙 비정상적인 어떤 궤도로 운영되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래서 대통령 지지도가 높은 것은 뭐 대통령 한 사람이 그런 게서가 아니라 지극히 어떤 정상적인 정부, 네.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이 대통령을 하고 있어서 지지도가 높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전 정부 비정상에서 이제 뭐 특히 뭐 문 대통령이 잘하셔서 그렇다기보다는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지지도가 높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시네요. 네. 그나저나 예천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잡지를 발행하셨어요. 그 네, 예천 산천이라고요. 그렇죠. 예천 산천이라는 제목의 잡지인데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어떤 잡지고 또 어떻게 해서 발행하게 되신 건지요? 예, 뭐 우리 주변에 많은 그 미디어 또 언론 뭐 SNS 뭐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지역에서 어떤 일을 하면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작은 그 매체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예. 그래서 이 예천산천이라는 잡지는 1년에 4번 개간으로 나오는 개간. 뭐라고 할까요? 종합 뭐 문화 정보지라고 할까요? 예. 뭐
그래서 예천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 또 예천 안동 뭐 이런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거나 또 서울에 가 계시는 이 지역을 사랑하는 분들하고 이제 머리를 맞대고 개간지를 한번 만들자 해서 창간호가 나왔습니다. 아, 이게 언제쯤 나온 거죠? 예천 산천? 이게 원래 우리가 좀 빨리 낼 계획이었는데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책을 만들어 놓고 또 배포를 늦겠어야 했어요. 네. 그래요. 그래서 원래는 3월 1일에 발행을 이미 다 하고 있었는데 한번 늦게서 좀 배포를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뭐 한마디로 종합 문화 정보지라고 하셨는데 그 창간호에는 뭐 크게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까? 뭐 아시다시피 그 낙동강 지류인 내성천이 이제 봉화, 예천, 문경 이쪽으로 지나가잖아요. 영주 이쪽으로 지나가잖아요. 예. 저는 어릴 적에 그 내성천, 지금 집도 내성천 가에 있는데, 그 음모래의 그 모래벌이 지금 영주댐 건설 이후로 아주 뭐 풀밭이,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 내성천 문제를 좀 특집으로 다뤘고요. 또 예천이 배출한 인물들, 또 예천 언어와 문화유산들, 볼 거 많습니다. 20살 때 고향을 떠나셨다 그랬잖아요. 그럼 20살 그 전까지는 그 내성천에서 그 모래사장에서 물놀이도 많이 하셨겠어요. 아, 그러면 저는 이제 방학 되면 큰 집이나 외갓집 와서, 그때는 어른들이 강변을 갱빙이라고 그랬어요. 갱빙. 갱빙이요? 경상도 사투리로, 예. 예, 강변. 강변을 갱빙. 예. 그래서 방학 때는 뭐, 초등학교 때 거의 매일을 내성천 그렇죠. 요즘 돌아오셔서 이렇게 좀 둘러보셨죠, 내성천을? 예. 몇 군데 가봤습니다. 많이 훼손이 됐죠? 어떻습니까? 뭐 벌써 시간은 좀 오래됐습니다만 내성천이 한 10여 년 전만 해도 풀을 그렇게 많이 찾아볼 수가 없었거든요. 강 안쪽에. 지금은 뭐 풀 정도가 아니라 나무가 자라고 자갈들이 깔리고 해서 영주댐을 막고 나서부터 급격하게 변해서 이 강 자체가 내성천이라는 강 자체의 원래 모습이 거의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참 얼마나 안타까우세요.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렇죠. 예. 이 예천 산천 이 잡지를 혼자 발행하시진 못하셨을 테고 좀 주변에서 이렇게 좀 도와주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어요? 예, 뭐 시를 쓰는 뭐 안동의 안상학 시인도 있고요. 또 서울대 국문과에 있는 조현설 교수라고요. 신화학자인데 예천 출신이거든요. 또 뭐 예천의 김손혜 선생님 등등 해서 지역을 좋아하는 그 하여튼 문화예술인들이 똘똘 뭉쳐서 만든 이 예천 산천을 좀 읽어보려면 구독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저한테 연락하면 되는데요. 어디로 연락드리면 되겠습니까? 우리 그 사무실에서 받을 수 있는 전화가 이제 전화번호를 이런 데서 이야기할 거예요. 그럼요. 예. 번호요. 010 2129 3114 3114. 이게 사무실에 있는 그 직원 전화번호인가 보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편집장님 전화인데요. 안내를 구독하실 분들은 연락하시면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010-2129-3114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이거를 어떻게 구매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물론요. 한 달에 10,000원 정도 후원회비를 내시면 책도 구독하시고 또 여러 가지 행사에도 초대되시고 그래요. 한 달 뭐 회비조로 해서 10,000원 정도 내시면 계속 개간지라고 했으니까 3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잡지의 발행 주체가 모천이라는 이름의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들었습니다. 이게 방금 말씀하신 그 사무실이죠? 모천? 그렇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이 이름을 이제 어머니의 강이라고 해서 모천이라고. 어머니의 강. 어떤 곳인지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이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이제 예천 산천이라는 잡지를 발간을 하면서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예천의 문화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젊은 친구들한테 이렇게 교육적 차원에서 접근하게 할 수 있을 건지, 뭐 거기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요. 이제 막 잡지 창간을 했고 앞으로
이 말로만 뭐 지역 문화 활성화가 아니라 네. 지역의 어떤 사고 작은 것들을 찾아내 가지고 그거를 젊은 혹은 어린 친구들한테 어떻게 그걸 또 권할 건지 뭐 이런 방법들을 예. 실행하고 하는 활동자입니다. 예, 모천이라는 이름의 그 어머니가 이름도 참 잘 지으신 것 같습니다. 이 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해서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앞으로 애쓰시겠다는 말씀이시고, 아까 그 내성천에 대한 기억은 말씀해 주셨고, 여름 방학만 되면 거의 매일같이 내성천 모래사장에서 물놀이를 하셨다는 그 말씀이 있었고, 네. 앞으로는 이 내성천 복원에도 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힘이 되고 싶으시다고요. 앞으로 어떻게 활동하실 계획이십니까? 예, 힘이라기보다 저는 이 세상이 생태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은 찬성하지만 환경운동을 직접 하고 있는 사람은 아니고요. 네. 제가 하고 있는 글을 써서나 아니면 다른 어떤 모임을 통해서 내성천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널리 알리고 네. 하여튼 복원하도록 하는데 힘을 좀 보탤 생각입니다. 예, 그런 게 바로 이제 예천, 산천과 같은 이런 뭐 잡지 발행을 통해서 아니면 오늘 같은 이런 방송을 통해서도 많이 알리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시고, 네. 지금 뭐 문단도 그렇고요. 우리 사회에 영향력이 있는 분이 이렇게 고향 예천으로 돌아오셔서 참 반가워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여기저기서 찾으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뭐 향후에 시 모임이라든지 뭐 시 창작 워크숍, 또 전국의 시인을 좀 예천으로 초청하는 그런 행사 등등 뭐 많은 계획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예, 뭐 이번 올해 상반기는 그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계획했던 일들을 아직 못하고 있고요. 예. 제가 이제 고향 예천에 와서 보니까 예천을 둘러싼 안동이랄지 영주, 또 문경 같은 이런 시 지역은 이미 상당히 커질 대로 규모가 커졌는데, 예. 예천은 아주 오래전부터 같은 경상도 북부지방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렇게 소외되어 있는 느낌들이 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지만 이 예천이 가지고 있는 그 작은 내용들을 널리 제가 아는 뭐 시인들이나 작가들한테 알리고 또 그분들을 초청도 하고 또 이 지역에 계시는 분들하고 정기적으로 이렇게 시를 읽는 모임 이런 것도 하나 만들어 보고 싶고, 뭐 할 건 아주 많은데 빨리 코로나가 지나갔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 방송 들으시는 많은 안도현 시인님의 그 팬들도 그렇고 이 청취자분들도 예천 어디로 이사 오셨나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예천 어디 뭐 시내로 오셨나요? 아니면 전화가 끊겼네요. 중요한 거 여쭤보는데 다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예. 자, 안도현 시인이 예천으로 다시 돌아와서 앞으로 그 포부 계획 등등 말씀하시고 활동 계획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그 인사말 좀 여쭤보겠습니다. 연결이 되면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청취자와 또 안도현 시인을 사랑하는 독자 여러분께 마무리 말씀 좀 부탁드리고, 그 부탁드리기 전에 지금 전화가 끊겨서 그러는데요, 시인님. 네. 예천 어디쯤에 이사 오신 거예요? 여기 뭐 경북 신도청에서 멀지 않은 그 호명면 황지리라는 곳입니다. 호명면 황지리라는. 예, 예천 호명. 도청 신도시 내로 오신 건 아니고요. 아니요, 신도시는 아니고요. 거기까지는 한 15분 정도 걸립니다. 그래요. 예. 자, 끝으로요, 우리 안도현 시인을 사랑하는 독자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뭐 이 지역에서 태어나긴 했고 또 책을 낼 때마다 제 양력을 쓸 때 경북 예천 출신입니다 이렇게 늘 썼는데요. 고향에 돌아와서 조금 더 겸손하게 고향을 좀 알고 또 고향의 어르신들한테 인사도 드리고 그래야만 제가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너무너무 반가웠고요. 앞으로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안도현 시인을 만나봤습니다. 안동 MBC 시사 프로그램 허환고의 라디오 오늘에선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사건 사고 소식이나 다루고 싶은 이슈를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는 843-7100, 문자는 샵 0913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한참 유튜브에서도 라디오 오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안동문화방송 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네, 김성수의 세상 읽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저문은 공개 코미디 시대에 대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전화 상태가 전체적으로 좀 안 좋네요. 예, 다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 코미디 프로그램 여러분 많이들 사랑하시죠? 개그 콘서트도 있고, 지금은 폐지됐지만, 지난 MBC의 그 개그야 같은 프로그램, 또 우차싸, SNL 코리아 등등. 요즘에 또 TVN에 또 코미디 빅리그도 지금 방송이 되고 있죠. 오늘 이런 얘기들 해보겠습니다. 김성수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근데 이 지금 공개 코미디 프로그램이 이제 막을 내리게 된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예, 1999년부터 시작돼서 21년간 사랑받았던 대표 공개 코미디 최장수 프로그램 개그 콘서트가 결국 폐지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언제 폐지됩니까, 이게? 대략 5월 20일에 마지막 녹화가 있다고 하는 건데요. 예. 그동안 그 폐지설은 확실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폐지로 가닥을 잡았고, 그리고 개그맨들을 설득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는데요. 예. 사실 지금 2009년에 MBC 개그야가 폐지되고 2017년에는 SBS 우차싸하고 TVN의 SNL 코리아가 나란히 폐지가 됐거든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케이블 채널에서는 TVN의 코미디 빅리그 하나가 남았는데, 예. 그런데 지금 개그 콘서트가 폐지가 되면은 급격히 코미디 빅리그도 그 폐지 쪽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공개 코미디 프로그램이 다 그야말로 케이블에서도 거의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라고 하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개 코미디 하면 개그 콘서트가 딱 처음에 생각이 나는데, 지금 개그 콘서트와 TVN의 코미디 빅리그 두 개가 지금 방송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개그 콘서트가 결국 폐지된다. 이거 결정이 된 거죠, 확실히. 그렇게 보이는데요. 예. 사실은 급작스러운 결정이다라고 하면서 청원까지 올라갔는데, 예. 완전히 급작스러운 결정은 아닙니다. 왜냐면은 최근에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개그 콘서트가 결방 사태를 빚었거든요. 그래요. 겨우 방영이 재개됐지만 공개 코미디의 기본 요소가 뭡니까? 관객이잖아요. 그렇네요. 그런데 이제 관객들을 빼고 이 상황이 벌어지게 됐거든요. 녹화가 벌어지게 됐거든요. 예. 그래서 공개 코미디의 원래 매력이 무대에서 이제 공연을 하면 관객들이 거기에 호응을 하고, 그 호응하는 그 자체가 고스란히 또 에너지가 돼가지고. 당연하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에너지를 가지고 다양한 애드립과 또 현장에서의 그 돌발적인 상황이 그게 재미가 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예. 근데 지금 현재는 그걸 다 빼고 방송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동영상으로 찍어서 같은 개그맨들이 서로 보고 평가하는 이런 식의 방식이 진행되다 보니까 결국은 공개 코미디 자체의 모든 매력들은 다 사라졌다. 그러니까 이미 개콘은 죽었다. 이런 식의 평가를 하는 전문가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청률도 2%대로 떨어졌죠. 30%가 넘던 시청률이 지금 2%가 된 겁니다. 이게 참 대단한 몰락이라고 봐야죠. 예, 최근에 개그 콘서트를 사실 못 봐서 이게 몰랐는데, 그동안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방청객 없이 이렇게 녹화가 됐군요. 그러다 보니까 시청률이 점점 떨어져서 2%대까지. 그러니까 직접적인 원인은 코로나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런데 이 공개 코미디 시대가 끝났다는 말이 2017년부터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2017년에 우차싸와 SNL 코리아가 폐지되면서 공개 코미디 시대는 끝났다라는 평가가 있었죠. 그런데 개그 콘서트는 코미디 빅리그와 더불어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노력을 해봤지만 실제로 개그 콘서트 자체도 2014년서부터 흑역사를 쓰고 있다고 분석이 됐거든요. 그래요. 그때 세월호 참사가 있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있었고 무려 6주간이나 결방이 됐죠. 다시 방영이 시작된 이후에도 절대로 세월호 얘기는 할 수 없었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간섭이 강화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코미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풍자 대상이 성,
정치, 종교거든요. 예. 이 모두를 건드릴 수가 없었어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소재의 제한이 계속적으로 그 무리수를 두는, 그러니까 여성 비하라든가 외모 비하라든가 이런 걸로 무리수를 두는 형태로 올라가게 됐고, 네. 그리고 그때 이제 1인 미디어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을 합니다. 2014년, 2013년 이때부터. 예.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웃음을 찾아서 그 고정 팬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했죠. 예. 그리고 또 밀착 카메라의 발전이 리얼리티 쇼를 더 선호하게 만들었고, 그러면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런 흐름들이 더더욱 개그 콘서트의 쇠락을 앞당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성, 정치, 종교라는 코미디 3대 요소들을 이제 모두 규제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으면서 점점 쇠퇴해 갔다. 사실 처음 개콘이 생겼을 때만 해도 그 인기와 영향력 아주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 기억에도 지금 그때 왜 갈갈이 나왔을 때인가 그때 참 재밌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네, 그 시대는 그 개그 콘서트를 보면서 일요일을 마무리했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월요병이 더 심해졌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예. 그런데 이 그 코미디 프로그램 개그 콘서트는요, 참 묘한 그런 시대의 흐름과 함께 운명을 같이 했습니다. 일단 개그 콘서트의 원래 모태는 네. 87년도서부터 대략 한 4년간 진행됐던 쇼 비디오 잡기라는 공개 코미디였어요. 예, 기억납니다. 기억하시죠? 예. 여기서 심영래 씨가 엄청난 활약을 했었고요. 예. 펭귄 분장을 하고 막 이렇게 뛰어다니고. 기억나요. 예. 그리고 또 최양락 씨가 그 네로 25시라고 해가지고 네로 왕제로 분장을 해서 꼭 봤죠. 꼭 봤어요. 이런 걸 하고 예. 그런 그 코미디. 그리고 가끔 김영곤 씨도 등장해가지고 여기서 자기 역할을 하기도 했던 그때 그런. 왜 정치 풍자 많이 하지 않았나요, 김영곤 씨가 그 당시에?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 쇼비디오 잡기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87년 민주화에 영향을 받은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그때 등장을 하면서 특히 80년대 이후에 젊은 그 코미디언들이 자기 스스로를 개그맨이라고 칭하면서 나왔잖아요. 예. 이들에게로 완전히 세대가 교체되는 그런 모습을 가져왔던 게 바로 쇼비디오 잡기인데, 이 쇼비디오 잡기가 91년도에 막을 내려요. 그러면서 다시 공개 코미디의 맥이 딱 끊어버리는 시기가 벌어지는데, 이때 당시도 역시 방송사의 사장이 바뀌면서 압박이 들어왔던 시기였거든요. 그러다가 99년도에 가서 IMF 이후에 정말 새로운 웃음을 요구하던 사람들은 자기가 가장 좋았을 때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때가 바로 87년, 88년에 3조 호황과 더불어서 꿈과 희망을 그대로 현실로 만들 수 있었던 시기. 이때를 그리워하게 되거든요. 그 그리움과 맥을 같이 하면서 공개 코미디가 다시 살아났던 거죠. 그래서 개그 콘서트가 그렇게 사랑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그 콘서트는 쇼비디오 잡기가 가져왔던 그 공개성의 그 장점을 고스란히 살리면서 아주 신선하고 순발력 넘치는 그런 소재들, 그리고 성역 없는 소재들을 가지고 또 사정없이 뭐가 인기가 떨어지면 코너가 사라지는 그런 생존 경쟁의 프레임을 도입하면서 센세이션하는 반응을 일으켰고, 그리고 또 개그맨들 사이에 있는 기수 문화라든가 또 여성 개그맨들에 대한 차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깨면서 어떻게 보면은 수평적 소통이 넓어질 때 더욱더 인기가 있었던 그런 프로그램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 개그 콘서트의 성공은 민주주의의 성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는데, 이 개그 콘서트가 또 몰락을 했던 것이 2014년 세월호 이후로 정부의 여러 가지 압박이 가해지면서 MBC 같은 경우도 사실은 싱글벙글쇼라든가 라디오에서요. 싱글벙글쇼라든가 또 재미있는 라디오, 최양락의 재미있는 라디오 이런 프로그램이 사라지게 된 거는 사실은 정치적인 이유가 굉장히 컸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풍자를 하던 그런 그 상황을 못하게 만들면서 그 프로그램들의 인기가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사실 MBC에서도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됐던 겁니다. 그 일이 KBS에서는 개그 콘서트에서 보였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팬들은 불만을 막 토로하죠. 사실은 이게 개그맨들의 잘못이냐. 물론 개그맨들도 성찰을 해야 될 것들이 있겠지만 결국 운영진들과 특히 어떤 그 정치적인 이유로 코드를 맞추려고 했던 사람들의 잘못이 결국 서민들의 웃음을 뺏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앞으로 어떻게 결정이 될지 모르지만 확실한 대안이 좀 제시되지 않으면 팬들의 불만을 잠재우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정치에 대한 불만, 불신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거를 그렇죠. 조금 해소할 수 있는 어떤 해방구 그런 차원에서 이런 정치 코미디 이런 거 참 많이들 사랑했는데 이게 참 아쉽습니다. 그런 점에서. 자, 그나저나 이 공개 코미디 프로그램은 수많은 개그맨들을 키워내서 또 온갖 예능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보내던 곳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더더욱 수신료를 받고 있는 공영방송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는 한탄이 나오는 거죠. 예. 지금 개그맨들이 대략 그 개그 콘서트를 목표로 혹은 거기에 서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200여 명이 된다고 해요. 그래요. 이들이 그냥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이렇게 개그맨들이 할 때 무대가 없으면 사실은 개그맨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도 더 줄어들겠죠. 그럼요. 지금도 이미 2014년 이후에 쇠락을 하면서 개그맨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예. 인재들이 잘 안 오죠. 그리고 또 이런 모습들이 전부 바깥으로 나가서 유튜브를 지금 보면 유튜브에서 정말 놀라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 우차사에서 쫓겨났던 우차사가 막을 내리면서 쫓겨났던 흔한 남매가 지금 187만을 유튜브에서 돌파하고 있거든요. 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방송계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1인 미디어로 다시 지상파나 또 케이블 방송을 위협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본인들이 새로운 그런 예능인들을 키워내지도 못하고 본인들이 콘텐츠를 만들지도 못하면 더욱더 영향력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빈곤의 악순환에 빠져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갖고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성수 문화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날씨 알아보죠. 김도연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상공에 남아있는 황사 일부가 떨어지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까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예천, 안동, 문경, 영양, 청송, 상주, 의성이 184에서 270 마이크로그램까지 올라가면서 매우 나쁨으로 나와 있고요. 그나마 먼지 농도가 낮은 곳은 영주인데요. 하지만 이곳 역시 144 마이크로그램으로 나쁨 수준으로 나와 있습니다. 내일 비가 내리면서 먼지도 해소되겠고 건조함도 좀 사라지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 30에서 80mm 정도 예상되고요. 토요일 아침까지 이어집니다. 영주 현재 기온은 22도, 습도는 40%고요. 내일 기온은 아침 15도, 한낮에 19도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